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예. 올해 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예. 여름 하면은 또 공포겠지요. 예. 그래서 공포 특집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른바 세계에 존재하는 도시전설 A to Z라고 하는 기획인데요.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시전설들을 한번 총망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 영상들은 다 요것들만 올라올 것 같아요. 도시전설들만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조금 식상하다 싶은 것들은 제가 알아서 커트했으니까 그 점은 염려 마시고 올 여름 이 무더위를 으스스한 도시전설 이야기로 날려 보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27세 클럽. 27세 클럽은요, 27세에 사망한 유명 음악가들을 지칭하는 도시전설입니다. 이 도시전설은 과학적 연구로 인해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다는 문화적인 통념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1969년과 1971년 사이에 롤링스톤즈의 기타리스트였던 브라이언 존스, 그리고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였던 지미 핸드릭스, 싱어송라이터이면서 락커였던 제니스 조플린, 그리고 더 도어스의 리드 보컬이자 작사가였던 짐 모리슨, 이 4명의 인기 뮤지션들이 전부 27세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음악적 성취를 이룩한 천재 뮤지션들은 27세가 되면 사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시에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전설은 그런지 락밴드 그룹인 너바나의 보컬인 커트 코베인이 1994년 향년 2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개념이 완성되게 된 도시전설입니다. 게다가 2011년 또 다른 전설적인 재즈 보컬리스트였던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2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27세 클럽에 대한 세간의 집중이 다시 급증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그녀가 사망하기 3년 전, 그러니까 25살이었던 때에 자신이 짐 모리슨, 브라이언 존스, 커트 코베인처럼 27살에 사망을 하게 될까봐 두렵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비서였던 알렉스 헤인즈에게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자신이 왠지 젊은 나이에 죽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27세 클럽이라는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개념이 아닐까 하고 추측이 돌게 되기도 했죠. 물론 음악가들과 유명인들이 27살이 됐을 때 사망하게 된다는 것은 도시전설일 뿐입니다. 공중보건연구원인 다이애나 케니가 2014년에 수집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기 있는 음악가들이 가장 사망할 확률이 높은 나이는 27세가 아니라 56세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또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2011년의 연구에 의하면요, 27세의 음악가의 사망 위험은 25세의 음악가 그리고 32세의 음악가의 사망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애시당초에 성인 음악가들은요, 일반적인 성인 인구보다 사망률 자체가 높습니다. 따라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예술가가 27살에 요절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확증 편향과 비약이 가져온 도시전설의 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유명한 이야기죠. 예,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쩐지 천재들은 27살에 너무 빠르게 이제 죽어버린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건데, 사실은 이제 통계로 봤을 때 27살이 아니라 56세가 가장 많이 사망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도시전설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의학 통계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보다는 음악가들은 아무래도 부와 명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빨리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27살에 사망한 젊은 음악가들이 우리의 인식에 더 강하게 바뀌잖아요. 네. 너무 빨리 죽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73 이 나이에 죽은 사람보다도 27살에 죽었다고 하면 더 뇌리에 남아버리니까 그런 예시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은 야, 천재 음악가들은 다 27살에 죽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로 우리 뇌에 남아버린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으스스한 도시전설인 것인데 뭐 그냥 도시전설에 불과합니다. 예. 그다지 이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전설의 특징 중에 하나지요. 예. 미묘하게 현실성이 있으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도시전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여튼 그런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다시 한번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네, 위키피디아 위주로 알아볼 거고요. 응급충전 번호 999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과거 쿼티형 휴대폰의 선두주자였던 블랙베리사의 휴대폰에서는 배터리의 잔량이 너무 낮으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긴급 전화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잠궈버리는 소위 강제 저전력 모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의 한 휴대폰 사용자가 이 블랙베리 스마트폰에서 9번을 3번, 그러니까 999번을 누르고 전화를 건 다음에 바로 끊어버리면 잠시 동안이지만 이 강제 저전력 모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폰 이용자들은 휴대폰의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에 999번을 누르고 전화를 걸면 휴대폰이 긴급 충전이 돼서 전력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전력 모드가 해제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99번을 누르면 배터리가 응급 충전이 된다라고 하는 도시전설이 퍼지게 된 건데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2012년 영국의 블랙베리 커뮤니티 유저들 사이에서 떠돌게 됩니다. 이에 2013년 영국의 더비셔 경찰은요, 999번에 전화를 걸면 배터리가 충전된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도시전설에 불과한 이야기 같은데 굳이 경찰에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요? 이는 영국에서 999번이 긴급 신고를 하는 번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번호를 눌러서 긴급 이 저전력 모드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해안경비대에 통화를 연결해주는 신고센터 번호가 당시에 999번이었는데 그걸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으면 야, 긴급 충전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 보니까 자꾸 허위 신고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그런 사건인 겁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블랙베리 휴대폰 사용자가 긴급 신고를 하는 곳에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으면 잠깐 동안이지만 휴대폰은 저전력 모드를 해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원래 같으면 저전력 모드에서는 다른 전화도 못 걸고 뭐 계산기도 못 켜고 인터넷도 못 들어가고 그런 건데 잠깐 동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믿어버린 거죠. 아, 999번을 누르고 전화를 걸고 바로 끊으면 배터리가 조금
증가한다. 그래서 저전력 모드가 해제가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했던 건데 사실은 전혀 배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태로 휴대폰이 바뀌는 것일 뿐이었던 거죠. 뭐가 되었든 간에 999번에 신고 전화를 걸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발신자의 위치나 번호 정보 같은 것들이 신고센터에 접수가 되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센터에서는 해당 발신자가 진짜 응급한 상태여서 전화를 건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어야만 했어. 근데 2012년 당시에 이런 식의 도시전설이 떠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장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측에서 이런 시도를 금지해달라,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이었고요. 긴급신고센터의 번호를 오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라고 명시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 이야기였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5년에 이와 유사한 버그가 있었던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폰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시리 있죠. 시리한테 시리야, 내 휴대폰을 100%까지 충전해줘 라고 명령을 하면 시리가 긴급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버리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의도된 버그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위에 언급되었던 블랙베리의 긴급충전 도시전설 메커니즘이 뭔가 시리한테 잘못 적용이 돼서 긴급 전화센터에다가 전화를 걸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긴 한데요. 뭐가 됐든 해당 버그는 애플의 프로그래밍상의 버그였던 것이 밝혀지게 됐고 숨겨진 이스터에그 같은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발견된 지 하루 만에 바로 수정이 된 버그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골 때리죠. 골 때리는데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서순이 바뀐 거죠.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잠궈버린 건데 어떤 버그를 이용해서 그 저전력 모드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야, 긴급 충전이 된대,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제 잘못 퍼지게 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글쎄, 휴대폰 지금은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배터리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야기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동 중에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배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글쎄요, 이용자들 사이에선 상당히 달콤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미롭죠. 뭐 잠깐 이야기를 좀 3000%로 빼자면은 제가 이제 피처폰을 썼던 당시에는 AA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그런 기계도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대폰 잭에다가 어떤 조그마한 기계 장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기계 장치에는 AA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A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그런 기계도 있었습니다.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보조 배터리를 당연히 들고 다니는 시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었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로운 재미난 이야기네요. 게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리가 막타를 치면서 완성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격되는 광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2016년 숲, 학교, 주택가 등등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광대로 변장한 사람들이 목격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한 국가에서만 비롯된 사건이 아니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보고가 된 사건입니다. 2016년 8월 1일 미국의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처음 발생해서 8월 한 달 동안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확산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2016년 10월 중순까지 광대 목격 사건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그리고 캐나다의 9개 주, 그리고 18개국에서 보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 최초의 광대 목격 현상은 8월 1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경 그린베이 시내 다리 아래에 빈 주차장을 배회하고 있는 광대의 사진이 5장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바이럴이었습니다. 위스콘신의 영화 제작사가 개그 더 클라운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누군가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찍어 올려가지고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한 거예요. 네. 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개그 더 클라운이라고 하는 영화는 2018년 미국에서 개봉을 하게 됐고요. VOD로는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튼간에 여기서 끝이 났으면 그냥 재미있는 광고 전략으로 끝났을 이야기인데, 위스콘신주의 광대 목격 사건 이후 8월 말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유사 광대 목격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카운티에서는 광대들이 돈을 미끼로 써서 아이들을 숲으로 유인을 하거나 주변을 배회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서도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광대가 목격되기도 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하자 해당 광대들이 멀리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10월 달에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 각국에서 광대들이 목격되는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러한 광대 목격 사건들로 인해서 최소 12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게 됐고, 1명은 사망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튼간에 이 기간 동안 인터넷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에서는 광대 목격 현상에 대한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광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죠. 세계 광대협회 회장인 랜디 크리스텐스는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광대 복장을 하는 이러한 추세는 멈춰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광대 목격 현상으로 인해서 서커스와 광대 관련 사업들은 영향을 받게 됐고요. 2016년 10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자사의 마스코트였던 로널드 맥도날드라고 하는 광대 마스코트의 활동과 노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였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영화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재미, 농담 삼아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삽시간에 퍼지면서 영화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사람들이 광대 분장을 하고 이곳 저곳에서 되게 수상한 행색을 하는 게 포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더 널리 퍼지게 되면서 대중적인 인식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됐고, 광대에 대해서 더불어서 이제 마스코트를 광대로 쓰고 있었던 맥도날드는 더 이상 자사의 마스코트를 더 앞세우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 방향을 바꾸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따라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를 계기로 뭔가 자기는 재미있는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가 됐든 사람들은 유행하는 것을 따라하고자 하는 심리를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건으로 번지는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런 맥락을 떼어놓고 봤을 때 그냥 어떤 어두운 숲의 한가운데 광대가 갑자기 서 있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목격되면은 충분히 도시전설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맥도날드는 그냥 어느 날 한날 그냥 자신의 마스코트인 로널드 맥도날드 캐릭터를 잃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가벼운 이야기로 그냥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롭네요.
광대가 가지고 있는 그냥 파괴력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대를 되게 싫어했는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도 이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집에 책이 있었습니다. 그림책이. 근데 되게 고퀄리티로 인쇄된 책이었는데 그 약간 자연물, 이런 풍선, 이런 것들이 형형색색하게 프린트되어 있는 그림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광대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찾는 그런 그림책이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볼만한 그림체가 아니었어요. 되게 좀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느낌의 그림책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전 집에 그 책이 있었으니까 그냥 봤는데 되게 으스스한 마음을 갖고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걸 어디서 사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얻었다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나요. 그것 때문에 저는 광대를 되게 무서워하게 됐는데 지금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행색 자체가 전에도 이제 공포증 알아보는 시간에 광대 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쉽게 무서워할 만한 신체적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얼굴이 새하얗고 신발은 자신의 사이즈랑 맞지 않는 되게 큰 신발을 신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신발을 신고 있고 배는 벌떡이 나와 있으면서 그죠? 풍선을 잘 푸는 그런 것이 일상적인 모습의 어떤 어른의 모습과는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람한테 기괴함을 자아낸다는 것이지요. 네. 여튼간에 그래서 광대 자체가 무서운데 이런 식의 무서운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스놉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화재 현장 속의 다이버라고 하는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해당 도시전설의 기원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을 조사하던 중에 불에 탄 숲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망자는 잠수복, 산소통, 오리발,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었는데요. 화재 현장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행색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해당 남성은 화재가 아니라 심각한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치과 기록을 통해서 남성의 신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완전 무장한 다이버가 어떻게 산불 한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끝에 밝혀진 사건의 내막은 산불 발생 당일 해당 남성은 산불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해안가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당시 지역 소방관들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불을 끄기 위해서 대형 물통을 장착한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직전까지도 물놀이 중이었던 다이버가 있었던 곳에 물을 끌어쓰는 과정에서 다이버가 소방용수 물통에 빨려 들어가게 된 것이었고 다이버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화재 현장으로 내던져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도시전설입니다. 매우 유명한 도시전설이고요. 저도 이전에 다뤘던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튼간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혹은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등등 현장감 있는 증언들이 뒤를 잇는 이야기고요. 일견 보기에도 상당히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지역에서도 산불에 불에 탄 다이버가 발견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시전설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뭔가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소방용수를 끌어다가 불을 끄는 방식, 그러니까 워터본버 형식은요, 수천 갤런의 물을 길어다가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들을 물탱크에 담을 때 쓰는 그 호수의 직경이 약 30cm 남짓입니다. 이 정도 직경은 체구가 아무리 작은 사람이어도 통과하기가 어려운 크기고요. 잠수 장비를 착용한 일반인 남성이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호스를 제외하더라도 물탱크에는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구멍이 있긴 있지만 그 구멍 역시도 면적이 40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잠수부가 통과할 수 있는 크기가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이러한 모든 흡입구와 호스들에는 이물질을 거르기 위한 거름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도시전설은요, 사실 이 기원이 실화에서 기원됐다는 게 아니고 일종의 바다거북 스프 게임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바다거북 스프 게임은 당연히 도시전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수수께끼입니다. 예, 사건의 원인을 알아맞추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산불 현장에서 다이버가 시체로 발견됐어. 왜였을까? 라고 질문자가 질문을 하면 답변자가 나름의 추론과 논리를 이용해서 명제의 답변을 제시해야 되는 추론 게임인 건데요. 여튼 이러한 가상의 이야기들이 나중에 실제 사건인 것처럼 오인 기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현장 속의 다이버 이야기도 해당 경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건 유명한 이야기죠. 저도 과거에 한 2번 정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견 생각해 봤을 때 소방 호스를 끌어다가 쓸 때요, 되게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끌어 써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호스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물을 빨아들이다 보면 그 인근에서 헤엄치고 있던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진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발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상상해보면 무섭죠. 화재 현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이버 시체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되게 기이하잖아요. 그게 또 흥미롭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아주 적합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을 얻고 있는 그런 도시전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롭네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다시 한번 스놉스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차 밑에 살인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는 차 밑에 살인마라고 하는 괴담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형 마트나 골프장 같이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다가 차를 주차해요. 그 다음에 각자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차에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 밑에 숨어있던 살인마가 낫을 이용해서 다가오는 차주의 발목 아킬레스건을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서늘하기 그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실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도시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도시전설은 미국의 각 지역에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언제나 여성이고요. 가해자는 언제나 남성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 밑에 숨어 있다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여성의 발목을 낫으로 그어서 식료품과 지갑을 훔쳐 달아난다는 범죄에 대한 도시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 행위가 특정 갱단의 가입 의식이라는 이야기로 변형되기도 하고요. 혹은 강도가 아니라 강간 같은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이 도시전설은 미국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역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건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알아봤던 다이버 이야기처럼 꽤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제법 명확합니다. 우선 차체가 지면과 떨어져 있는 그 높이, 그러니까 차 밑의 너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차 밑에 숨어 있으면서 운전자의 발목을 베고 차 밖으로 빠져나와서 강도 행각을 마무리하고 도망까지 가는 것이 단시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이라면 굳이 차 밑에 들어갈 필요보다는 차 후방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혹은 다른 차의 옆에 숨어 있거나 혹은 그 차의 문을 따고 그 안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겠지요. 민속학자이면서 도시전설의 대중화에 앞장선 리처드 브룬반드 얀 교수는 이 도시전설이 1950년대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노슬랜드 쇼핑몰에서 기원한 이야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분위기와 현실성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빙성을 갖고 있는 그 이유는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골프장이나 쇼핑몰 같이 사람 많고 시끌벅적했던 곳에서는 공포를 잘 느끼지 않죠. 근데 어두운 밤에 외부 주차장 이런 데는 무섭잖아. 사람이 별로 없고 여기에 누군가가 숨어있다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나는 아마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비가 극단적이라는 거죠. 방금까지 내가 있던 곳은 사람이 떠들썩하게 많은 대형마트였는데 이와 반대로 주차장은 되게 넓고 사람이 없고 어둡고 음침한 곳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가 아주 충분하다, 공감대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이거랑 비슷한 도시전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이 차 밑에 들어가는 이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단편 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랑 유사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 첫 번째 단편 영화였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여고생이 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 여고생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고양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여학생은 항상 자기 가방에 그 추르 있죠, 고양이 간식, 그걸 들고 다니는 애였단 말이야. 그래서 고양이가 주변에 있나 보다 싶어서 추르를 꺼내가지고 야옹아 야옹아 이러면서 이제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어딜 봐도 없는 거야, 고양이가. 근데 소린 자꾸 들려. 그래서 자꾸 가다가 보니까 차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차 밑에 고양이가 있나 보다 싶어서 야옹아 하면서 추르를 차 밑으로 딱 갖다 대는데 어떤 남자가 우비를 입고 한쪽 손엔 낫을 들고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툭툭툭 나오면서 끝나는 그런 이제 공포 단편 영화를 제가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촬영팀에서 처음 만든 단편 공포 영화였는데 배우까지 이렇게 기용해가지고 만든 영화였죠. 참 재밌게 찍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걸 찍을 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제가 작가였거든요. 시나리오를 쓸 때만 해도 차 밑에 사람이 숨어 들어가 있다는 개념이 되게 손쉽게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차 밑을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나마 있었다면 어렸을 때 축구공 같은 게 차 밑에 꼈을 때 그런 거 뺄 때는 우리가 차 밑에 잘 들어갈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차가 그 밑에 공간이 꽤 넓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못 들어가요. 진짜로 SUV만 그나마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세단들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 그 준준형, 준형, 대형 이런 차들은 밑에 아예 못 들어가고요. SUV는 진짜 바닥에 납작 기어서 뒤로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급하게 나오는 거는 나올 때 다 까지더라고. 왜냐면 제가 그 살인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실효성은 진짜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다. 여튼간에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그 영화를 왜 만들려고 했냐면은 그냥 제가 이제 그 으스스한 이야기나 공포 이런 것들을 나름 좋아하는 사람인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었어. 일상 속에 산재되어 있는 지나칠 수 있는 공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걸로 단편 영화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요. 예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더 지금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실행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영화라는 게 스폰서십을 받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정말 감독이 그냥 자기 꿈을 위해서 그 취미를 위해서 몇백만 원 정도 투자하는 그런 거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급사 찾고 막 그런 거예요. 영화가.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삼천포로 많이 빠졌네요. 그죠? 그런 이야기였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베이비 트레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이비 트레인은요, 미국, 영국, 호주에서 전해져 오는 도시 전설입니다. 시드니 인근에 위치한 어떤 해안가의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작은 마을은 호주 평균 출산율보다 약 3배가 높은 출산율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원을 해당 마을에 파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사원이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마을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지역에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되게 많이 지어져 있었고 그 지역 병원에는 특별 산부인과 병동이 있을 정도로 출산율이 높은 곳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는 이 마을이 다른 마을들과 유달리 특별한 무언가가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마을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여튼간에 조사원은 그 마을에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됐는데 그렇게 며칠을 머무르는 사이에 곧 이 마을이 왜 그렇게 출산율이 높은 지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호주의 주요한 철도 노선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꽤나 번잡하게 자주 지나가는 마을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기차는 마을의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곤 했는데 기차가 정차할 때마다 아주 큰 기적 소리를 울리면서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의 기적 소리가 아주 컸고 게다가 꽤나 이른 시간에 울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적 소리가 울리는 시간이 너무 일러서 딱히 뭘 하기는 애매모호한 시간이었고 결국은 아침이 오기까지 뭔가를 했어야만 했는데 이 침대 밖을 나가지 않고 젊은 부부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았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도 보입니다만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일수록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여튼간에 이 이야기는 1965년 북동부 대정전 이후에 9개월간 출산율이 급증했다는 소문, 그리고 1969년 북동부 폭풍이 미국을 쓸고 간 이후에 보스턴에서 실제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점 등등 단순히 도시전설로 치부하기만 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와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생활이 방해받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이상하게도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가족 계획이나 딱히 피임 계획을 갖지 않고 성행위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지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기차역
아주 인근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기차가 도착해서 뿌뿌 이렇게 하니까 다들 깨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막 새벽 4시 반 막 이래. 자기도 애매하고 출근 준비하기도 애매해. 그러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뭔지는 말씀 못 드려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실제 미국 사례들, 그러니까 약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든지 특정 어떤 지역에서 뭔가 정전 혹은 대홍수 이런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이상하게도 그 뒤에는 출산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스트레스가 이게 주어지는 상황,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딱히 가족 계획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기도 한다. 뭐 그런 식의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름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아마 한 명대에 거의 근접해 있거나 조금 미치거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보다 더 윗세대 혹은 부모님 세대 이때 분들만 해도 자식 계획을 갖지 않고 자녀분들을 낳는 경우들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할 게 없어서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 당시에는 뭐 TV가 있어 뭐가 있어, 낙일할 게 별로 없는 시기인 거잖아. 그럴 때 부부는 젊지, 밤에 할 건 없지. 그러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기계상식 낭독회 시간 때 여러 번 알아봤던 이야기인데 2012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출산율뿐만 아니라 결혼율이라든지 연애 비율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 딱 세상에 나왔던 시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게 되게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생활에 심심함을 덜어낼 수 있는 뭔가가 생겼을 때 점점 상대방, 특히나 이성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죠. 네. 지금 20대 분들은 모태솔로인 경우가 20대에 한 40%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연관성이 있고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처럼도 보입니다. 그게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진화한 것 같은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이 저한테는 보이네요. 네, 충분히 흥미롭고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다시 한번 스놉스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베이비시터와 위층의 남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이 도시전설은 기원을 타고 올라가면 1960년대 초에 유래되었다고 여겨지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 외딴 주택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그 부부가 저녁 약속이 생기는 바람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아이의 케어를 부탁하고는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베이비시터는 넓은 2층 단독주택집에서 아이들을 저녁 동안에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놀고 난 아이들은 2층의 방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게 됐고요. 별일이 없으니까 베이비시터는 1층에 있는 거실 TV를 보면서 막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 전화가 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받아봤더니 어떤 깨름칙한 목소리의 남성이 별안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죠. 나 지금 애들이랑 위층에 있어. 어서 올라오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베이비시터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별거 아닌 장난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잠시 후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그 기분 나쁜 목소리의 남성이었죠. 나 지금 애들이랑 위층에 있어. 어서 빨리 올라오는 게 좋을 텐데.
베이비시터는 이번에도 장난 전화일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이 찝찝해져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장난 전화를 걸고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이 집 전화로 전화가 오게 되면 발신자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경찰에게 말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몇 분 후 정말로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남성의 목소리였죠. 나 지금 애들이랑 위층에 있어. 어서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기분 나쁜 장난 전화였죠. 베이비시터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끊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신데 그러세요?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베이비시터가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방금 전까지 전화했던 기분 나쁜 목소리가 아니라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였죠.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집 밖으로 나오세요. 베이비시터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몹시도 흥분한 경찰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전화를 즉시 끊고 집 밖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위층의 계단에서 누군가가 삐걱삐걱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듣고 베이비시터는 달려나가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들이 이미 황급히 출동해서 주택의 바로 앞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은 베이비시터를 안전하게 보호한 후 잠시 후 집으로 진입하는 시도를 했죠. 몇 분 후 집에서 피로 범벅이 된 어떤 남자를 경찰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미 2층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 둘을 살해한 상태였습니다. 아이 둘을 살해한 후 베이비시터까지 죽이기 위해서 2층으로 유도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이비시터가 경찰한테 이 발신자의 위치를 좀 추적해달라 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발신된 위치가 여자가 전화를 했던 그곳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경찰이 알게 되고 집 안에 정말로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즉시 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혼자서 남겨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은 이 책임을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는데 이는 텔레비전이 그 원인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교훈적인 의미에서 TV를 멀리해야 한다는 점이 내포된 이야기인 것처럼도 보이는 그런 도시 전설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도 변주가 되게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장난전화가 발신된 곳이 우리 집 2층이야. 그럼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으스스했겠어요. 발신자 위치 좀 추적해주세요. 자꾸 장난전화가 와요 해서 실제로 추적해봤는데 같은 곳에 찍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소름이죠. 빨리 가야지. 게다가 보통 장난전화는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을 이제 그냥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꾸며내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애를 납치했다 라든지 2층으로 올라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야 이런 게 사실 허풍이잖아. 전화 받는 사람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허풍을 떠는 것에 불과한 게 보통 장난전화들인데 이건 실제였던 거죠.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걸었던 장난전화는 점에서 되게 으스스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약간 교훈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은 베이비시터가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벌어진 이야기인 것인데 그 촉매가 되는 것이 TV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발현된 것이 1960년대란 점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TV가 막 보급된 시절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10대, 20대들이 무분별하게 TV를 시청하는 시청 습관을 갖게 되니까 어른들 입장에선 그게 못마땅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무서운 이야기로 녹여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이어지는 도시전설이었습니다. 사실 이 괴담이나 도시전설들이 참 재미있는 점이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교훈도 담고 있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이야기들도 교훈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앞서 알아봤던 이야기들도 그런 게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알아봤던 광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광대라고 해서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교훈처럼도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교훈성도 있다는 것이 도시전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단순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성질인 게 교훈적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이제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Dangerous Mind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그리녹의 고양이 남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그리녹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도시전설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 진흙으로 뒤덮인 한 남자가 공원이나 숲 혹은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칭 그를 고양이 남자라고 불렀는데요. 이 남자는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따금씩 쥐를 잡아먹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거나 혹은 노숙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배급되는 음식들을 조용히 먹고 있는 모습이 포착될 뿐이었죠. 근데 이 남자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행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재빠르게 기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괴한 모양으로 구부러진 다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원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는 원래 러시아에서 온 선원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 스코틀랜드의 그리녹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배를 정박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두운 밤에 육지에서 조직폭력배들을 맞닥뜨리게 됐고요.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이니까 이 타지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직폭력배들이 그 러시아 선원을 흠씬 두들겨 패고 두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이 피해자가 러시아 사람이었던 터라 딱히 말이 통하는 곳이 전혀 없었고 다시 뱃일을 하려고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려서 그 이후부터는 쭉 뒷골목과 어두운 밤길을 기어다니면서 사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류의 도시전설들은 그냥 무서운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구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실제로 고양이 남자에 대한 영상이 촬영되고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 속에서는 고양이 남자가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입에는 죽은 쥐를 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영상이 있다고 해서 전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촬영된 조작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기괴한 사람이 도시 어딘가에서 기어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으스스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남자가 이 사람이에요.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되게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쥐를 입에 물고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상당히 찝찝해지는 그런 이제 영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글쎄 저는 기원도 그렇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아니 이제 몸이 불편하고 마땅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 근데 내가 심지어 다쳤어. 그러면은 이런 식의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게다가 그 나라 사람이면 차라리 언어를 아니까 정부의 지원을 구할 수도 있고 혹은 국어를 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 사람이야.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걸 자기가 깨달아 버리면 이런 식의 은둔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미묘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처럼도 보이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도시전설의 한 일종이라고 하네요. 글쎄 참 기분 나쁘다. 그죠? 이분한텐 죄송한 이야기지만 실존한다면 기분 나쁘다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타인한테 이제 위해를 끼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그다지 무서운 존재는 아닐 수도 있는데 기어다닌다는 거에서 오는 으스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어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두 발로 걸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봤던 공포 영화 중에서 좀비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28년 후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세 번째 영화에서 기어다니는 좀비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기어다니는 좀비가 전투력이 되게 약해요. 왜냐면은 기어다니니까. 예. 영화에서는 이제 하반신이 없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좀비로 나오는데 되게 느려요. 예. 그래서 이러면서 천천히 기어오는 그런 좀비인데 전혀 안 무서울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28년 후 그 영화 세계관에서는 다 뛰어다닌단 말이야, 애들이. 전력 질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좀비는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너무 싫어. 네, 어떤 장면이냐면은 주인공인 꼬마예요. 네. 그리고 꼬마의 엄마가 있어. 그 둘이 같이 이제 도망을 나온 거야. 좀비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곳에서 어떻게든 이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런 좀비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조그만한 성당 비슷한 곳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좀 많이 아파. 기본적으로 정신이 조금 이제 오락가락한 상태인 것도 있고 몸도 좀 아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인공인 애가 꼬맹이니까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에 이제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제가 밤에 불침번 서겠습니다. 이러고 캠프파이어를 해놓고 이제 어머니를 먼저 재우고 자기가 이제 불침번에 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애도 꼬맹이고 몇 날 며칠을 뛰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제 꾸벅꾸벅 조는 거야. 근데 저 멀리서 기어다니는 좀비가 나와요. 천천히 오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서서히 잠들다 보니까 이제 완전 골아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좀비가 점점 다가오는데 보는 우리들은 미치겠는 거야. 이제 영화 초반만 해도 분명히 저 기어다니는 좀비가 진짜 별거 아닌 존재로 나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죄어오는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좀 깨라 좀 제발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간에 그런 영화의 그런 소재도 떠오르게 되네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그런 게 비일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공포심을 자아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today.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3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의 법칙이라고 하는 도시전설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이나 가수, 정치인같이 이 저명한 사람이 만약에 한 명 사망을 하게 되면 근시일 내에 꼭 2명이 연달아서 사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은 꼭 3명이 쌍을 이루어서 사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사망 날짜가 유사한 유명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먼저 이 3의 법칙은요, 1959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가수 버디 홀리, 빅 보퍼,
리치 발렌스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2009년 에드 맥마흔, 파라 포셋, 마이클 잭슨이 3일의 기간 차이로 사망을 하게 됐고 2016년에는 조지 마이클, 캐리 피셔, 데비 레이놀즈가 사망을 하게 됐고요. 2020년 8월에는 나야 리베라, 켈리 프레스턴, 레지스 필빈이 한 달 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예시를 지금 4개밖에 안 들었지만 무수히 많아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네. 최근에 그 나홀로 집에 등장했던 케빈 어머니 역할로 나오시는 분 있죠. 그 캐서린 오하라, 네. 그 배우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도 2명이 또 연달아서 이제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의 법칙이라는 것은 꽤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갖고 이어져 오는 그런 도시전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러한 3의 법칙에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정신과 의사이면서 저자이기도 한 버나드 베이트만에 의하면 무작위성 속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 현상 때문에 3의 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설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고 많은 숫자들 중에서 왜 사람은 3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 3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많은 것들이 보통 3을 기준으로 해서 묶여서 표현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혹은 삼총사, 삼남매, 빛의 삼원색, 세계 삼원색, 가위바위보, 성자, 성령, 성부 같은 종교적인 이미지, 혹은 고체, 액체, 기체 같은 물체의 상태,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3을 기저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이라는 것이 약간 완전수처럼도 느껴진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숫자 3이라는 것이 패턴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3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정답인 것처럼도 생각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숫자 1, 2가 있어요. 1, 2. 그 1, 2로만 이루어진 규칙은 그냥 우연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1, 2, 3 이렇게 연속이 되면 패턴이구나. 하나씩 증가하는 패턴이구나. 라고 사람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3이라는 숫자에는 뭔가 정교한 법칙이나 작동 방식이 내부에 있을 것이라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패턴이 드러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패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큰 수도 아니고 너무 작은 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3의 배열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유명인이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사망하게 되는 것은 우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3명째 사람이 마침 딱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패턴이 완성됐다. 3의 법칙은 존재한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지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째서인지 유명인들은 꼭 3명이 쌍을 이뤄서 죽는다. 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예. 사진도 나와 있는데 헐크 호건과 말콤 자말 워너 그리고 오지 오스본 이 셋도 유사한 시기에 다 같이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거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3의 법칙에 이제 유명인들이 사망하는 건 그냥 우연에 불과하다 생각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 둘 셋 이거 약간 좀 그거잖아. 그 안정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저 3이라는 숫자가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정답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글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보면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사실 잘생기고 예쁘기 위해서는 선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눈, 코, 입의 비율이죠. 비율이 정돈이 잘 되어 있을 때 비율에 맞게 그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은 곧 그럼 선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쁜 거는 왠지 착한 사람일 것 같고 좋은 사람일 것 같고 그런 이미지도 같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쁘고 좋다는 게 그냥 예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다 좋고 착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더 착하고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외모에 속지 마세요. 외모 전부 아닙니다. 얼굴값 해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직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질식하는 도베르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베르만을 기르고 있던 미국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저녁 외출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자신이 기르고 있던 도베르만이 집의 복도에 쓰러져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됐죠. 도베르만의 입에서는 개거품이 흐르고 있었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것이 마치 질식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도베르만을 동물병원으로 급히 데려가게 됩니다. 수의사는 도베르만의 상태를 보고는 절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됐고, 수술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막 도착한 여성은 마침 수의사로부터 전화가 오게 돼서 전화를 받게 됐는데, 다짜고짜 수의사가 여성에게 그 집에서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 절개 수술을 통해서 목에 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3개가 도베르만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 손가락을 물어삼켜서 질식을 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여성은 수의사의 말을 듣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여성의 집을 수색하게 됐는데 옷장 속에서 숨어있던 강도가 손가락 3개를 물어뜯겨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변주로 미국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에는 이 등장하는 개의 품종이 도베르만인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였는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의 품종이 핏불인 것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절개술을 통해서 꺼내진 손가락의 색이 검은색이었다, 혹은 멕시코인의 것이었다 하는 등으로 바뀌어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당대의 시대상에 맞춰서 이야기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의 품종에 대한 인식 변화, 혹은 범죄를 저지르는 특정 인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야기에도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롭죠? 근데 그 미국 이야기들은 왜 죄다 당장 집 밖에 나가세요!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냐? 그죠? 약간 그 의외성? 그 반전성이 주는 공포감이 있죠. 근데 이제 집은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 거기서 뭔가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공포심을 발현해내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알아봤던 이야기도 이거랑 유사한 느낌이었죠. 그죠? 2층의 베이비시터 뭐 그런 거였잖아요. 여튼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참 또 재밌는 게 그 나라의 문화권에 대한 그게 이야기에도 많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미국은 개를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전설도 개랑 연관된 게 되게 많아요. 예, 오늘은 지금 하나밖에 안 알아봤지만 아마 나중에 또 알아볼 이야기들 중에서 개랑 연결된 게 되게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 그 문화적인 풍토를 기반으로 이제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다시 한번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아기 울음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서 아기 울음다리라는 별명이 붙은 교각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데 결 자체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켄터키주 제퍼슨 카운티와 올드햄 카운티 경계 근처에 있는 슬리피 할로우의 다리는 아기 울음다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전설에 의하면 아기를 출산한 엄마가 원치 않은 아이를 낳게 되었거나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됐을 때 다리에서 아이를 던져서 익사를 시켜버렸고, 그렇게 죽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직까지도 그 다리에서 들린다고 하는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오하이오주 세일럼 근처의 이집트 로드에도 아기 울음다리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발생했던 유아 익사 사고로 인해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직까지도 들린다고 하는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텍사스주에는 아기 울음다리라는 별명이 붙은 다리가 3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텍사스주 텍사카나에 위치한 다리가 있는데요. 도시전설에 의하면 아이를 태운 채로 차를 운전하던 엄마가 운전 실수로 그만 차를 게을로 돌진을 시켜버렸고, 아이는 싸늘하게 식어서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텍사스주 루프킨 인근의 다리에서도 역시 위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와 함께 타고 있던 차가 그만 미끄러지는 바람에 두 모자가 사망한 사건 이래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리 인근에서 들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텍사스주의 포트네치스에 위치한 다리에서도 아기 울음다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다만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사라 제인 다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다음 남은 아이를 악어가 우글우글한 다리 밑으로 던져버렸다는 도시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이 사라 제인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사라 제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의미에서 사라 제인의 다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밤에 다리 위에 서 있으면 물속에서 사망한 아이인 사라 제인의 울음소리가 살며시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텍사스에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또한 근처 숲에서는 머리가 없이 떠도는 유령이 되어버린 아이의 어머니가 랜턴을 들고 숲을 수색하면서 사라야, 사라 제인 하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혹은 어머니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를 다리에 내던져 버렸거나 하는 비극적인 이유로 운명을 달리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리에서 울려 퍼진다는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있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의 독특한 점은 특정 지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구조에 뿌리내린 일종의 민속 형태라는 점과 각 지역의 역사나 풍경에 맞게 이야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네,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근간은 같은 거야. 근데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으스스하고 재미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일단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뭔가 원치 않게 출산하게 된 아이를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이제 다리 밑에다가 버렸다는 게 나름대로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다가, 게다가 그렇게 죽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아무런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원념이 가득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밤에 울려버린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상상만 해도 으스스한 이야기인 것처럼도 들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기 있는 도시전설 취급받는다는 게 공감이 됩니다. 그죠? 게다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누굴 놀려먹기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아이를 대상으로 놀리기가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용한 여름밤에 아무도 없어. 근데 나랑 내가 낳은 자식이 뭐 아들 딸 같이 나란히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다리에서 야 아들아 너 혹시 아빠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래가지고 해주기 되게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잘 들어보면은 지금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대.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애기가 집중해서 듣고 있을 때 하고 놀래키면은 애가 깍! 하고 놀래기가 너무 좋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골려먹기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으스스함도 있고 또 이제 계곡일 거 아니에요. 다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밑에 물이 막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조용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 비슷한 것처럼 들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겠죠. 뭐 새소리라든지 물소리라든지 그래서 이야기에 약간의 신빙성을 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더 전역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AL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여기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죽은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미국의 엘라베마주 헌츠빌에 있는 메이플힐 공동묘지 옆에는 겉보기에는 여느 놀이터와 다를 바 없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네와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가 있는 현대적인 놀이터인데요. 그러나 이 놀이터는 다른 놀이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묘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그네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보거나 빛이 나는 현상, 그러니까 도깨비불 혹은 유령 같은 형체를 봤다고 하는 주장들이 유달리 많다는 것이죠. 놀이터는 석회암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풍경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놀이터의 바로 옆이 메이플힐 공동묘지라는 점이 무서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곤 합니다. 이 헌츠빌 일대에서 살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은 이 놀이터를 죽은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부르는데 꽤나 섬뜩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평화로운 놀이터는 왜 이렇게 섬뜩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요? 도시전설에 의하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을 하게 됐을 때 당시 헌츠빌에 살고 있던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 옆에 있는 메이플힐 묘지에 묻히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두운 밤이 되면 마치 살아생전처럼 뛰어놀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나 빛의 형체가 찍힌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되게 찝찝하죠? 여기가 석회암이 많이 채굴되는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회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림자가 지어져 있죠. 게다가 이 옆이 공동묘지야. 그러면은 음울한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가뜩이나 그네가 갑자기 막 끼릭 끼릭 움직이고 게다가 이 당시에 아이들이 많이 죽어서 공동묘지에 많이 묻히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있다면 아이들의 유령이 나오는 놀이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인 것이죠. 흥미롭네요. 근데 이건 좀 슬픈 이야기네. 그죠? 그리고 그냥 별로 무섭지 않고요. 그냥 아이들이 죽어서 유령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놀이터에서 놀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는 그래. 난 이런 식의 페이소스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공포 이야기여도 좀 슬플 때가 되게 많아. 근데 공포 이야기들이 보통
슬픔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아쉽게도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The Ghost in My Machine 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 999의 9999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999의 9999는 태국의 도시전설입니다. 밤 12시가 됐을 때 999의 9999번으로 전화를 걸면요, 누군가가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소원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소원은 꼭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소원을 이루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소원을 빈 사람의 목숨을 그 대가로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간절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때 거는 전화번호, 그것에 대한 도시전설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태국의 도시전설일 뿐입니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동명의 태국 공포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는데, 999의 9999라는 도시전설이 퍼지게 된 시기가 해당 영화의 개봉 시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영화가 이 이야기의 근원인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고 그걸 근원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인지도 애매모호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야 공포 영화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니까 그다지 믿음직한 이야기는 아니지요. 여튼간에 이 999의 9999라고 하는 도시전설은 세 가지 유명한 공포영화 이야기를 섞어놓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화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하는 내용의 일본 영화 카이로, 그리고 기이한 사망을 맞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국의 공포영화 Final Destin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를 본 사람들이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는 일본의 공포영화 링이 바로 그것이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999의 9999 도시전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이와 유사한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태국의 도시전설은 아니고요, 일본의 도시전설인데 바로 444의 4444라고 하는 도시전설입니다. 이 도시전설은 사다코의 전화번호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도시전설이기도 한데요, 444의 4444 번호로 전화를 걸면 머지않아 전화를 건 사람이 죽게 된다는 내용의 도시전설이죠. 여튼간에 이 999의 9999는 태국에서 꽤나 유명한 도시전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는 공포영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꽤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처럼 태국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의 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먼저 태국에서는 숫자 9가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9가 태국어의 발음상으로는 진보,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9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한자 문화권인 국가들은 숫자 4가 죽을 4랑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숫자 4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444의 4444 같은 사다코의 전화번호 같은 전화로 전화를 걸면 전화를 건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름의 연결고리처럼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태국에서는 숫자 9가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면서 어째서 999의 9999에 전화를 걸면은 사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무래도 소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9가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숫자로 생각되어서 아주 좋은 숫자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죽음을 맞게 된다는 도시전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요행운을 바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행운으로 점철된 숫자니까 오히려 더 깨름칙해지는 느낌이 숫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999에 9999에 전화를 걸면 소원을 이뤄주지만 곧 죽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시전설로 있는 것이고요. 또한 소원을 비는 것 자체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결국 내용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과지향적인 태도가 언제나 옳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도 읽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재밌네.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각 국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세계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 라든지 전화를 걸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아주 불운한 전화번호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각국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본도 있다 그랬고 태국도 있다 그랬고 우리나라도 있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전화번호. 그런 식으로 참 재밌죠. 전화기를 가지고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게.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 생각해봤을 때 전화를 받고 있는 상대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는 청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대화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 세계의 사람과 연결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근원적인 믿음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서 사실 되게 신기한 일이죠. 비일상적인 일이고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저 멀리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전화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일견 생각해봐도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으스스한 것도 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불어서 여기에 각 문화권마다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미신 이게 겹치면서 이런 으스스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튼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들 빽빽하게 많이 알아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A to G로 여러가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오늘 알아본 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쭉 가서 Z까지 있잖아요.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D까지만 알아본 거거든요. 심지어 D를 다 알아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올 여름은 도시전설 이걸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집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앞으로 올라오더라도 많은 시청과 사랑을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